무의식은 존재할까요? 존재한다면 인간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무의식은 인간에게만 있는 걸까요? 정신생활과 의식적 삶에 은폐된 무의식의 욕망과 억압은 인간의 정신질환의 병인이라 할 수 있을까요? 무의식이 갖는 특징 중에 하나는 그것이 잠재적이든 실제적이든 인간의 기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면 중 꾸는 꿈들도 기억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은 기억의 동물입니다. 사실 기억이든 환상 기억이든 인간은 기억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한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맞다면 우리가 어떤 기억으로 인해 괴로워하기도 하고 또 그 기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을 보면 이것만으로도 무의식과 기억이 정신질환의 병인과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 기억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실 혹은 진리와 관계가 있을까요? 잠재적이든 실제적이든 기억과 관련 있는 무의식은 의식적 활동의 일부분인 것은 아닐까요? 즉, 무의식은 이러한 활동 영역에 대한 언어적 표현일 뿐인 것은 아닐까요? 만일 그렇다면 꿈과 같은 것으로 혹은 꿈으로만 현상하는 기억은 의식적 메커니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런 의문에 대해서 락항은 독특한 독창적인 생각을 들려줍니다. 임상의학적으로 프로이트와 락항의 정신분석학은 병리현상 혹은 정신질환을 크게 히스테리, 강박증, 공포증 같은 신경증, 물신주의, 사디즘, 마조이즘 등을 성도착증, 그리고 망상증과 정신분열증을 정신병증으로 분류합니다. 신경증은 거세 불안, 그리고 성도착증은 그 종류가 다양하지만 일부는 거세의 부인, 그리고 정신병은 거세의 배제라는 구조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경증은 자아와 무의식 간의 갈등이며 정신병이나 망상증,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증은 자아와 현실 간의 갈등에서 발생합니다. 여기서 자아는 주체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신경증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경험과 관계가 있지만 정신증에서는 오이디푸스가 기능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기할 만합니다. 하지만 자아가 무의식과 구조적으로 관계되듯이 자아와 현실 간이 갈등은 그것이 이미 무의식과의 관계를 전제합니다. 락항은 정신병의 핵심 문제를 환각성 정신증에서 나타나는 상상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의 결합에 있다고 말합니다. 락항에 의하면 오이디푸스와 거세를 경험하지 못한 편증집이나 망상장애와 같은 정신증 환자는 팔로스의 상상적인 대리물에 지배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그것을 아버지의 이름이라 불리는 오이디푸스의 부재를 대신하는 상상적인 대리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정신분석학적 임상이론을 정신의학과 구분시켜주는 것은 정신분석학의 임상이론은 철학적 주체이론으로서 정신증, 성도착, 신경증 등을 병리 현상이자 동시에 세계 내 존재인 인간 주체의 실존적 존재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정신분석학을 정신분석의 철학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정신분석의 철학은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무의식의 세계를 인간의 의식과 존재 일반의 관점에서 탐구합니다. 의학적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 의식이 없다는 의미의 무의식과 인식적으로 그리고 정신분석학적으로 의식으로부터 억압되어 있거나 의식으로부터 접근할 수 없는 것으로서의 무의식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정신분석의 대상인 무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분명 이런 의미의 무의식은 마치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한다거나 알 수 없지만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혹자는 무의식은 없다, 무의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철학은 오랫동안 인식적 의미에서 무의식의 존재에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정식으로 세상에 공표한 최초의 사람이 프로이트입니다. 프로이트의 무의식의 발견과 정신분석학은
의식 중심의 철학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었으며 철학을 비롯한 대부분의 학문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프로이트와 라캉의 정신분석학은 기본적으로 정신질환을 발생시키는 임상적 의미에서의 억압된 무의식에 관한 연구를 통해 그 증상을 개선하고 치유하는 학문입니다. 정신분석의 과정은 정신적 변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즉 개인이 감정 생활의 문제를 점차 자각하고 문제에 대한 통찰을 얻어서 무의식의 갈등을 해소하고 그 결과로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개선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로부터 발전된 정신분석의 철학은 무의식과 그 성적, 욕망을 통해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시도합니다. 이는 곧 철학의 정신활동을 포함한 예술적, 종교적, 학문적 산물들 또한 무의식의 존재에 제약되어 있으며 따라서 정신분석의 고찰 대상이라는 것을 함의합니다. 철학이 세계를 이해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탐구하는 정신의 활동이라면 정신분석학은 이러한 정신이 활동을 건강이나 질병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시도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라캉에 이르러 확실히 정신분석의 철학으로 발전했습니다. 프로이트가 정신분석을 환자의 마음속 즉 억압된 무의식에 숨겨진 고통을 분석가와의 관계를 이용해 치료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면 라캉은 무의식의 욕망 구조를 의식과의 변증법적 관계 아래서 규명함으로써 이를 인간 일반의 존재 방식과 연계하여 파악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이견들은 존재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라캉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프로이트가 정신분석학을 하나의 학문으로 정초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에는 이미 그것이 하나의 철학이 될 수밖에 없는 많은 단초들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신분석학은 개별 학문들과 그 대상 일반의 근본 원리들을 무전제의 관점에서 그리고 의식이 접근할 수 있는 경험들만 고려하는 철학 및 철학의 정신활동을 무의식적 정신활동의 차원에서 반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정신분석학은 철학적 정신활동의 한계와 제약을 반성적으로 고찰하는 일종의 메타철학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로 돌아가자는 모토를 내걸고 무의식의 세계에 대한 정신분석적 연구를 주도했던 라캉은 1950년대 초반부터 장장 27년에 걸쳐서 공개적인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프로이트의 정식 분석학의 정신을 계승 및 발전시키는 연구에 전념하게 됩니다. 특히 라캉은 프로이트가 파헤쳤던 인간 내면의 억압된 무의식과 그 성적 욕망을 재해석하여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의 본래적 정신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라캉에 의하면 프로이트 이후의 정신분석은 그 본래의 핵심을 상실했습니다. 라캉은 1953년부터 1954년까지 진행된 세미나 1권 프로이트의 기술론에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의 기술을 주제화하고 있습니다. 라캉은 이 세미나를 통해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치료의 행동 방식, 즉 기술적 실천에 대해 천착하려는 의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캉은 세미나 1권을 시작하는 도입부 프로이트의 기술론에 주석을 붙이며 내서 프로이트에게서 정신분석의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에 대한 완전하고도 체계적인 설명을 제시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프로이트가 제시해 놓은 정신분석의 방법론을 다루는 연구들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신분석의 목표는 무의식의 욕망 억압에서 기인하는 갈등을 푸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한 기본 전략은 무의식적 갈등을 의식의 세계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는 것은 의식에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
혹은 무의식 속 어딘가에 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락항은 무의식의 세계와 구조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게 됩니다. 억압된 무의식이 아니라, 즉 정신질환의 증세를 겪고 있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무의식 자체가 인간적 삶의 존재 방식을 결정하는 근본 요인이라는 것을 통찰한 것입니다. 임상치료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의식에 숨어 있는 갈등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숨어 있는 기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락항은 프로이트가 보여준 환자 주체의 역사에 재구성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제 프로이트가 남겨놓은 임상적 증상과 사례와 기록, 그리고 분석의 성과들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통해서 락항은 무의식적 욕망의 구조를 천착한 것입니다. 락항은 프로이트를 해석하면서 프로이트의 연구가 다른 과학적 연구와 다른 양식의 연구 방식을 따랐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주체의 진리라는 분야였다고 하면서 정신 또는 무의식을 대상으로 하는 진리 탐구는 통상적인 과학적 방법에서 사용되는 객관적 탐구, 심지어 객관화하는 탐구로 완전히 환원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주체의 진리를 현실이라는 관념 자체에 대해 독자성을 갖는 것으로 변별되어야 할 하나의 고유한 차원으로 현실화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따르면 탐구되어야 할 분석의 대상은 병증을 지닌 개별자 환자의 경험입니다. 따라서 분석의 기술에서 강조되는 것은 주체 환자의 역사 이력의 재구성입니다. 주체가 자신의 역사를 완전히 재구성하는 분석 작업은 단순한 기억의 되살림 혹은 단순한 재체험이 아니라 주체의 전체를 복구하는 것, 주체가 자기 실존을 형성하는 사건들을 되살리고 기억해내는 일, 즉 일종의 역사 다시 쓰기를 의미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것을 완전히 그리고 온전히 재구성하느냐일 것입니다. 락항은 이 재구성이라는 분석 기술과 실천을 정신분석의 진보를 가능케 한 본질적인 구조적 요소라고 평가합니다. 락항은 안나 프로이트 등 자아 심리학자들이 보여준 연구를 요약해서 자아는 하나의 증상처럼 구조화되어 있다. 또한 자아와 증상은 전혀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와 함께 자아가 무엇이며 주체가 위치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자문하면서 그것을 다름 아닌 언어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세미나에서 락항은 프로이트의 연구를 쫓아가면서 프로이트가 내부에 억압된 핵으로부터 적극적인 반발력인 저항의 힘은 억압된 핵이 있는 곳과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에 반비례한다고 기술한 대목에 주목합니다. 그것은 무의식이 가진 접근, 불가능한 성질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저항은 자아 개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이 자아를 관념작용의 덩어리 또는 관념작용의 체계를 대표하는 것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미 프로이트가 주목한 바 있지만 아직은 독립된 말의 물질적 토대라는 관념에는 이르지 못한 언어로서의 말을 저항의 힘과 연관짓습니다. 락항은 저항을 자아의 관념작용의 덩어리인 말의 영역의 한계선에서 나타나는 긴 침묵으로 표현합니다. 이는 저항은 자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즉 저항과 무의식의 내용 자체의 연관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우선 병인의 핵을 찾아내기 위해서 주체 환자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작업은 담화에 의해 추구됩니다. 주체가 담화를 늘어놓도록 하는 분석 기술로 프로이트가 사용한 방법들에는 초기의 최면수를 비롯해 압박법, 대화법 등이 있는데 정신분석의 고유한 기법은 담화 또는 대화에 수반되는 자유연상법입니다. 저항의 본성, 저항이 지나치게 강할 때 나타나는 전이 현상,
말하는 주체의 정체, 억압이 일어나는 메커니즘,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 등이 언어적 담화의 본성과 구조와 분리될 수 없음을 발견한 것은 프로이트 읽기를 철저히 수행한 락항의 공적입니다. 락항에 의하면 언어는 주체의 역사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락항은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 고 말합니다. 이 언어는 단순히 단어들의 의미를 넘어서는 전혀 다른 것으로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락항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의 기술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신분석의 중심에 언어를 도입함으로써 자신이 진행하게 될 세미나의 계획과 함께 락항 자신의 정신분석의 철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락항은 언어로서 말의 본질과 관련해서 말은 주체와 타자의 매개로서 우리와 타자를 묶어주는 말은 매개 자체 속에 타자가 현실화된다는 것을 함축하며 무엇보다도 말에는 계시라고 하는 또 다른 측면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무의식은 변형, 훼손, 왜곡, 전이와 같은 계시를 통해서 표현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계시는 정신분석을 통해서 찾아내려는 것의 궁극적인 원천입니다. 이 계시의 말이 나타나지 않는 순간이 저항이 나타나는 시점이며 주체가 더 이상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정신분석에서의 자아는 방어와 겁으로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락항에 의하면 자아와 타자의 관계, 주체와 또 하나의 자기 자신은 인간을 구성하는 하나의 본질적인 구조입니다. 또한 이 자아는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구성되며 자아의 체계는 타자의 체계 없이는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언어는 자아, 주체, 그리고 타자를 매개하는 기능을 합니다. 락항이 정신분석에 도입한 언어학은 소쉬르의 언어학입니다. 소쉬르에게 언어의 최소 단위는 단어이며 언어는 사물을 지칭하는 기표시니피안과 지칭되는 대상인 기의시니피에로 이루어져 있으며 또 언어는 차이에 의해 변별의 기능을 갖는 자의적 체계입니다. 소쉬르는 기표와 기, 이 둘을 합쳐 기호라 하였습니다. 즉, 언어의 본성을 기호로 보는 관점입니다. 반면에 락항은 소쉬르의 기호론을 문자의 과학, 즉 기표 중심의 언어학으로 대체합니다. 락항에게 언어의 최소 단위는 기표인 것입니다. 락항에게 문자는 상징계에 저항하는 실제계에 속합니다. 락항에 따르면 기표의 작용을 통해 의미 기의의 세계인 상징계가 만들어져 주체의 삶이 규정됩니다.